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승범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사전에 공지를 아니면 안내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컨셉을 이제 미리 보는 공무원 한국사라고 잡았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상이 한국사는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한 70분, 80분 정도 수업을 하면서 뭔가 되게 중요한 내용을 한다든지 어떤 주제를 잡아서 되게 깊게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공무원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더라도 얼마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를 배운다, 새롭게 배운다라는 것보다도 윤곽을 잡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일단은 제가 그냥 출제 경향을 한번 쭉 써봤어요.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완전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뭐 그다지 이게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비중을 놓고 출제 뭐 경향 뭐 이런 걸 분석해서 그대로 들어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고로만 하십시오. 참고로만. 자, 일단 공무원 한국사의 이제 그 단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자, 대체로 보면 여기까지 여기 역사의 이해부터 제가 여기 조선 전기 후기까지를 했는데 보통 여기까지는 뭐라 그러죠? 여기까지를 여기를 보통 우리가 그냥 한국사 수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근대사라고 통용을 합니다. 그냥 전근대사. 그 다음에 여기 고종의 즉위부터를 뭐라고 구분하죠? 여기를 근현대사라고 구분합니다. 근현대사. 자, 근현대사라는 말은 이제 뭐가 섞인 거냐면 근대사와 현대사가 섞인 말이죠. 그쵸? 그럼 이제 근대사와 현대사가 섞인 말이니까 원래는 이게 좀 자세히 들어가면 자, 근대라는 것이 뭐냐 이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근대가 뭐냐라는 거를 또 이거 분석해서 들어가면 상당히 말이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고 이게 원래 서양의 역사에서 쓰던 표현이니까 대체로 서양도 근대라고 하면 이게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대는 한 17세기, 18세기를 지나는 그 시기를 얘기한다고 치면 우리가 그런 좀 속성이 나타나는 시기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근대를 얘기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거랑 이제 묘하게 관련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 지배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일단 문화적으로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문화적 열등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적으로 우월한 나라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지배가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지배가 되는데 정신적으로는 지배가 안 되고 본인들도 힘으로 누르면서도 어때요?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죠? 뭔가 자신감이 없고 한국인들이 꼬장꼬장한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식민 지배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걸 굴복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탄압 정책을 하지만 그걸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뭐냐면 식민사관입니다. 결국은 뭐냐? 한국의 역사를 왜곡해서 한국의 역사가 되게 저급하고 그다음에 발전적이지 못하고 한심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이제 민족성 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문화적 열등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식민사관이에요. 그죠? 식민사관. 이 식민사관은 뭐 타율성론도 있고 정체성론도 있고 뭐 당파성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얘네들이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타율성론 그다음에 뭐 정체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대를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발전하지 못하고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 발전의 단계를 보면 옛날에 칼 막스라는 사람이 5단계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보면 또 해겔의 변증법도 결합이 되고 해서 뭐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모든 세계의 역사는 그러니까 원시 시대를 겪는다. 근데 원시 시대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가 신석기, 구석기 보면 공부하셨던 분들 평등한 사회죠. 그렇죠?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원시 공동체 사회를 다 지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지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시 공동체 참 좋아. 평등해. 그런데 나중에 생겨나는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다 못 살아. 인구 부양이 안 돼요. 식량 생산도 낮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 되는 거지. 그게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겪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자, 그래서 원시 공동체 사회가 다 좋았는데 생산력이 너무 낮아서 인구 부양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생산을 전담하는 계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산을 전담하는 계층으로 만든 게 뭐냐면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사회를 얘기할 때 사회경제적으로 노예들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고대 노예제 사회가 이것보다 좀 발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의 5단계 설은 변증법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럼 변증법 들어보셨죠? 정반합의 원리. 지금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자리를 잡아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점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정반합의 논리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한다는 건데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고대 노예제가 가장 좋으냐? 봤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것도 문제가 나오죠. 그죠? 일단 가장 우리가 근대적인 개념으로 쓰자면 일단 인권 탄압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예라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노예가 계속 공급되려면 그죠. 기본적으로 전쟁이라는 게 수반이 돼야 돼. 정복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만들어내고 옛날 로마 제국처럼. 근데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지는 게 뭐예요?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는 게 그런 속주, 그러니까 점령지에 대한 통치가 노예들을 계속 탄압하는 방식으로 도저히 지속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속주의 반란들이 일어나고 우리 스파르타쿠스의 난처럼 막 검투사들의 반란도 일어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고대 노예제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노출합니다. 그럼 이거보다 좀 더 나아진 방식으로 가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바로 봉건제라는 거예요. 봉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계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중세라 그래요. 중세. 중세 봉건제. 그럼 여러분들이 봉건제라는 표현은 우리가 들어보면 어떤 의미죠?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 유럽 가보면 큰 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 있으면 거기에 뭐 백작, 후작 이런 이제 그 자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밑에 보면 기사들이 있어요. 그죠? 기사들이 있고 기사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의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건제, 유럽의 봉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너는 군사적인 의무를 나에게 해라. 그게 서로 간의 의무로 규정되는데 이거를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합니다. 쌍무적 계약관계.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왕이 존재하지만 국왕이 전국을 하나의 통일된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주들, 그 제후들이 각각의 그 분권적으로 통치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유럽에서 봉건제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대개 언제 나타나냐면 한 9세기에서 14세기 전, 르네상스 이전까지 나타나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노예는 없어지지만 노예가 존재하긴 하지만 생산의 주력은 뭐냐면 농민인데 그 농민을 장원이라는 곳에 가둬놔요. 여기 성이 있죠, 이렇게. 그 성이 딱 있으면 성이 딱 있어요, 이렇게. 성이야, 여기가. 여기가 테두리를 딱 여기 무슨 뭐 바리케이트를 친 건 아니지만 이제 의미상으로 여기 숲 같은 게 막 있겠죠. 그럼 이 장원이라는 테두리 안에 농민들이 사는데 얘네들을 농노라 그래. 농노. 자유가 없어요. 이 농노는 장원을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망갔다. 그러면 추적권이 있어요. 추적을 해갖고 죽여버려도 돼. 옛날에 우리도 노비 도망가면 막 추적하죠. 추노꾼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에 노비 추세하는 거 뭐 법으로 금지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여기도 농노들을 이제 추적합니다. 그리고 운 좋게 안 잡혀도 어차피 얘는 못 살아. 왜요? 여기서 누구랑 싸워야 돼요? 바깥에 나가면 늑대, 곰, 맹수들, 그 다음에 뭐 또 굶주림 이거랑 싸워야 돼서 장원을 벗어나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 여기 갇혀 살았던 거야. 부자유한 그런 농민으로서 농노. 이해돼요? 그래서 농노들은 또 권한도 재산을 소유하거나 결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반면에 노예보다 못한 요소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른바 되게 웃기는 건데 초혼권이라 그래서 농노의 딸이 결혼을 하려면 혼인하기 전에 영주에게 자기의 처녀의 성을 바쳐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던 시대야 이게. 그리고 여러분 기사도라는 말 들어봤죠? 기사도 들어봤어요? 뭐 기사도 문학할 때 기사도. 흑기사 들어봤어요? 술 대신 마셔주는? 우리가 기사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에티켓. 그죠? 기사도 에티켓 생각나잖아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말이냐면 기사도는 에티켓이 아닙니다. 기사도는 뭐냐면 제발 좀 양아치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 왜냐? 중세 유럽에서는 영주가 자식을 낳으면 큰아들에게만 세습을 해요. 자기를 영지하고. 그럼 둘째, 셋째 아들은 세습을 못 받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형이 이제 자기를 물려받으면 괜히 얼쩡거리다가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형이. 그래서 얘네 떠나요. 떠나서 말과 무장을 한 상태로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섬길 만한 영주를 찾아다닙니다.
걔네들이 3, 4, 5 몰려다니면서 무기를 갖고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을 겁박하고 수탈하고 그 다음에 뻑하면 결투벌이고 시체가 막 길판에 막 너저분하고 이거예요. 너무 혼란한 거예요. 얘네가 조직폭력배들이야 거의. 그러니까 교황이 신의 휴전, 제발 주일날하고 수요일날은 싸우지 마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싸우냐. 신의 휴전 이런 걸 막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제발 좀 이거는 지키고 살아라. 이게 사실 기사도거든요. 기사도. 그러니까 중세 유럽이 그런 무지막지한 시대였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얼마나 통일된 법으로서 중앙정부가 통일된 법을 정해서 모든 지역의 말단까지 그 통일된 법으로 통치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거는 뭐야? 지 맘대로 통치하는 시대거든. 이해돼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법체계가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사회에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세 봉건제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엄청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가 막 노출이 되잖아.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상태로 간 것을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근대 사회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그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 때문에 결국은 다시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공산제 사회로 갈 거다라고 마르크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서양 사학자들이 요거는 빼더라도 대체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최종적으로 발전한 단계. 여기서 자기들은 이 단계를 다 거쳐서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딱 지배하고 딱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19세기 유럽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자기네 일본의 역사랑 너무 맞는 거야. 일본의 역사가 원시 공동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신석기 시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노예제사에 당연히 있겠죠. 그죠? 이거 없었던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있느냐? 그 영주라는 사람이 뭐 기사들을 보내고 국왕이 영주를 파견해서 땅을 떼어주고 이게 있느냐 봤더니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뭐예요 그게? 일본에 이 막부 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 막부가 3개가 있었는데 여기 다 맞추는 분은 제가 다 맞추는 분은요 제가 뭘 할까? 뭐를 걸게요. 악수 한번 해줄까요? 인터넷으로도 혹시 맞출 수 있으면 가마쿠라 막부라고 있어요. 1185년에 생깁니다. 가마쿠라가 어디냐면 교토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교토는 어딘지 아세요? 자, 가마쿠라 막부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14세기에 무너집니다. 14세기 초에. 누구한테 무너지냐면 이제 무로마치 막부라고 있어요. 이 무로마치 막부라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교토에 있는 애들이에요. 교토에. 그 무로마치 막부의 교토에는 일본 애들이 얘기할 때 자기네 왕을 뭐라 그래? 천황이라고 그러죠. 만세일계라고 그러죠.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일본 젊은 애들 아직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이해를 못하겠어. 걔네들 진짜. 뭐가 신의 아들 아직도 믿어요 그거를. 그죠? 신사가도 참배하고 막 이러잖아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되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되게 발전된 나라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좀 신기하고 특히 신기한 게 인도. 인도의 물리학의 수준이라는 거 대단합니다. 그죠? 핵무기도 갖고 있고 영어도 대빵 잘해요. 영국의 식민지 받고 영어 잘해 인도 애들. 에? 근데 그 밥 먹는 거 봐. 막 손으로 그래 그거는 뭐 문화적 차이라고 인정하고 카스트제도 아직도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아직도 뭐 너 수두라냐 너 바이샤냐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죠? 최근에 채무씨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원래도 그랬었는데 우리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원래 우리하고 노는 물이 다르니까 거기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뭐 그죠? 근데 어쨌든 막부 정권. 그래서 그 무로마치 막부라. 근데 무로마치 막부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무로마치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과 중국의 명나라가 건국됐을 때 탄생한 애들이에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일본 애들이 여러분 중국 애들은 일본하고 조공 관계 맺어요, 안 맺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중국은요 수준이 안 되는 애들하고 조공관계 안 맺어. 맞아요?
중국이 여진족하고 조공관계 맺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조공책봉? 안 해요. 문화적 수준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조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북부 베트남. 그 북부 베트남은 당시에는 이제 그 뭐 남월국, 대월국 이렇게 불렀던 나라거든요. 얘네들하고는 해. 근데 나머지 애들은 뭐 힘이 없으면 중국의 송나라 같은 경우는 뭐 좀 약간 선물을 주고 이렇게 좀 달래는 정도는 하지만 조공책봉 관계는 안 맺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본 정권 중에서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던 정권이 무로마치 막부라고. 그러니까 천황은 허수아비고 교토에서 막부의 쇼군이 다 하는 거야. 무로마치예요. 근데 무로마치 막부가 15세기 중반에 약화됩니다. 무너져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영주 세력들이 다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일본에서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라 그래요. 100년이 갑니다. 언제까지? 16세기 중반까지. 그 센코쿠 시대를 누가 통일합니까? 거의 통일을 완성해 놓은 게 누구냐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오다 노부나가, 일본 사람 만나면 나 오다 노부나가 알아. 그러면 오 막 이래. 일본에선 거의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다 통일해 놓고 교토로 진입하기 전날 하룻밤 묵는데 아케치 이스히데라고 하는 자기의 왼팔, 오른팔 이렇게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측근한테 암살당해요. 아케치한테. 그때 또 하나의 측근인 하시바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교토 멀리 원정가에 있다가 자기 주군이 이제 암살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급거 돌아와서 그 아케치랑 싸워. 그래서 아케치를 물리치고 얘가 죽인 다음에 군대를 몰고 교토로 들어가서 이른바 걔네들이 말하는 천황한테 내가 이렇게 반란자를 토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자리를 나한테 주쇼 하니까 뭐 이렇게 군대에 막 데리고 와서 하니까 그 천황이 힘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한테 알았어, 네가 해. 그리고 하시바, 야 성이 뭐 이렇게 후져 바꿔줄게. 도요토미 좋잖아. 그래서 너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바늘 장수 출신이거든. 동네에서 정말 진짜 근본도 없는 애야 얘가. 그래가지고 얘가 일본의 집권자가 됩니다. 근데 보니까 어때요? 전쟁을 겪었으니까 반대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력은 남아돌고 군인은 남아돌고 그 걔네들한테 일자리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조선에게 딱 얘기하죠. 우리 명나라로 좀 가야 되겠는데 명나라로 가는 길을 좀 빌려줘 이러죠. 정명향도 들어봤어요? 조선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좀 심한 말 좀 할게요. 이런 싸가지 국 말아먹은 놈들이지. 일본이 어떤 관계입니까? 조선하고 얘기하면. 이거는 여러분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에 다이렉트로 편지를 외교 문서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 못 보내요. 누가 중개합니까? 스시마 도주가 중개하죠. 맞아요? 스시마 도주를 거쳐야 되고요. 조선 정부가 내려주는 도장 찍어야 되고 걔네가 쓸 수 있는 표현 같은 게 있어. 그 자신을 신하로 낮춰야 돼. 이해돼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그렇게 귀를 빌려달래요. 근데 조선은 명나라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나라 정도로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를 치러 가겠다는데 어떻게 길을 내주며 그것도 하찮은 일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단칼에 거절하죠. 결국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뭐 그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그 막부 정권이 언제 끝나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막판에 죽죠. 그때 원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금의 동경에 에도에 있었던 누가 있어요? 일본 사람 이름이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그죠? 아마 들어는 봤을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동경에 막부를 다시 합니다. 이게 에도 막부예요. 오케이? 17세기 초에. 에도 막부가 언제 무너집니까? 이건 여러분 근대사 배웠으면 알아야 돼. 자수하세요. 빨리 근대사 공부했다 나. 왜요? 일본 막부가 무너진 게. 메이지 유신이죠. 이게 1868년이고 일본의 700년간 지속되었던 군부 통치가 막을 내립니다. 그 메이지 유신은 뭐냐? 이제 명치라는 연호를 썼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이, 걔네들이 말하는 천황, 우리가 말하는 일왕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리고 메이지 헌법을 만들어 갖고 근대적 개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입헌 군주제로 자리를 잡는 거죠, 얘네들이. 오케이? 그리고 이 유신, 뭔가 새로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또 우리 예전에 현대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사람이 또 무슨 뭐 헌법을 또 하나 만들면서 뭐 유신 헌법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죠?
어쨌든 뭐 유신이란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새로워진다는 얘기인데 약간 이 메이지 유신에서 따온 거니까 좀 색채가 좀 그렇다는 얘기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일본은 이걸 거쳐서 근대사회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서양의 저기 잘 나가는 나라들의 역사 발전의 단계를 그대로 거쳐온 것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일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탈아론? 일본은요 자기네는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아시아의 수준을 벗어난 나라다. 이게 탈아론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서세동정?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러 온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건 누구다? 우리 일본밖에 없다. 수준이. 그러니까 러일 전쟁 보세요. 1904년에 러일 전쟁. 러시아가 밀고 내려와 우리가 막아야 돼. 그러면 동양 국가들 어떻게 돼? 우리한테 협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협조해야 되죠. 우리한테도 우리 막 식민지를 막 걔네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우리한테 협조하래. 그러니까 우리 지식인들 어떻습니까? 아 그래 일단 서양 놈들은 막아야지. 일본에 우리가 협조를 하자. 이해돼요? 그리고 일본이 뭐라 그래? 마침 러일 전쟁 터지면서 한일 의정서라는 걸 맺는데 우리가 너네들의 영토와 주권은 보장해 줄게. 절대 너희들 안 먹어. 근데 일단 야 서양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일단 서양은 막자. 이해돼요? 이거를 우리 최익현 선생은 진작에 알았거든. 외양일체론이라 그래서 외놈이나 서양놈이나 똑같다 알고 있었거든. 근데 애국계몽운동 계열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안중근 의사 알죠? 안중근 의사 알아요? 어? 여기 보니까 댓글에 세계사 학습까지 지식이 쌓이는데요.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 또 역사 선생들은 또 썰을 풀면 몇 시간 정도는 너끈히 버팁니다. 뭔 얘기하다 말았죠? 지금 이제 뭐에서 흐름을 놓쳤어. 안중근 의사가 어디서 이또 쌌어요? 하얼빈. 그래서 하얼빈의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돌아가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얼빈에서 쌌고 돌아가신 건 리순 감옥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연설문에 뭐 갑자기 8.15 때 뭐 하얼빈의 차가운 감옥에 차디탄 감옥에서 어쩌고 해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도대체 그거 쓴 연설 비서관 뭐 하는 놈이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고친 것 같죠. 그죠? 하얼빈에서 쌌고요. 돌아가신 건 랴오등반도 있죠. 그 밑에 리순 다렌 여기가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우리 신채호 선생 같은 분들도. 일본 땅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거야.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양의 발전 과정을 다 그대로 걷고 있는 게 일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니까 일본 애들 진짜 너무 멋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니네들은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이렇다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는 원시공동체 사회에 지나서 고대 노예제까지는 있대. 근데 여기까지 딱 있다가 한국사에서는 중세가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중세 있어요? 뭐 영주 보내갖고 땅 떼주고 네가 알아 다스려라 뭐 기사 모집하고 이런 거 봤어요? 있으면 얘기해봐요.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그죠? 백제 3세기 고유왕 때부터 율령을 반포해서 통일된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인데 신라가 제일 늦다고 해도 법흥왕 때예요. 그죠? 고구려 4세기 소수림왕 때 율령 반포했다고 나오죠. 이미 고조선에도 8조법 이런 거 있었다고. 이해돼요? 관리 보내고.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은 여기까지는 있어. 너네는 중세 봉건제가 없는 거야. 그럼 너네들의 역사는 여기서 어떻게 돼 있다? 이건 멈춰 있는 거죠. 너네는 정체돼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여기서 발전이 없는 거야. 당연히 근데도 없지.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너무 열받는데 제가 진짜 이 얘기만 하면 통일신라의 수준과 조선 후기의 수준은 사회경제적으로 수준이 똑같다는 거야. 1000년 동안 말하자면 나이만 먹었고 내가 7살의 정신연령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지. 이게 정체성론이에요. 왜? 중세가 없으니까. 봉건제가 없으니까. 근데도 없다. 이걸 가지고 노상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통학교 때부터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역사가 한심하네. 허접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식민지배를 순응하게 되고 뭐 하게 됩니까? 빨리 일본의 근대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빨리 저걸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거거든. 이런 게. 그죠? 이거는요. 폭탄 하나를 떨어뜨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렸을 때 제가 만나서 가르쳐주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서 안 돼. 너는
반분명히 실패할 거야. 너는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요. 이거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백남훈 선생이라는 분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정체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른바 1930년대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가 정체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려면 여러분 자 퀴즈 뭐 얘기해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나라의 중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로 들어가는 어떤 과정이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 역사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1000년 동안 자기네가 식민 지배를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근대사로 진입했다. 이거를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본의 우리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은 너희들에게 축복이다 이거죠. 가끔 지금도 우리나라 무슨 교수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제가 실명은 도저히 여기서 거론을 못하겠고 족보 따져 올라가면 전부 다 친일파들의 후손입니다. 걔네들은 자기 조상들 덕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백남훈 선생이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세가 있고 근대의 태동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대의 태동을 조선 후기로 설정을 하죠.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근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요소가 나타나야 되느냐 이게 있어요. 정치적으로 뭐 국민 주권이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뭐 자본주의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평등 사회가 돼야 되고 문화적으로 합리주의, 과학의 발달이 있어야 되는데 조선의 후기의 역사를 쭉쭉쭉 따져보니까 국민 주권은 없더라. 왜냐하면 세도 정치 때문에 또 그 전에 이제 붕당의 일당 전제 때문에 없는데 농업에서 있죠. 광작 경영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상업에서 뭐 도고의 출현이라든지 광업에서 뭐 선대제 수공업에서 선대제 수공업이라든지 광업에서 뭐 덕대 출현 다 있거든요. 문화적으로 실학의 발달 같은 거 있다고. 그다음에 신분제 무너져 가죠.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대 사회라고 조선 후기를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근대의 태동이 조선 후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근대사가 이제 고종의 즉위와 흥선대원의 개혁 이렇게 쭉 개항기가 되면서 근대사회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그런 흐름이 일본의 식민 지배 때문에 더 좌절됐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역사에서 근대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현대사는 뭐냐? 현대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학자들마다 조금 더 이견이 있는데 일제강점기부터 현대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광복 이후부터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근대가 언제냐 현대가 언제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대사는 주로 일제강점기 전까지를 얘기한다고 보고 그 이후를 이제 현대사라고 그냥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오늘 밤새야 되니까 빨리 갈게요. 그래서 직렬별로는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참고로 지금 프린트 갖고 계신 거 그거 참고로 보시면 돼요. 뭐 제가 여기서 더 설명할 건 없고 이거 뭐 비중이 이러니까 난 이것만 공부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비중이 대체로 이렇구나. 그냥 근현대사는 내가 6개 내지 7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정근대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럼 시대별 기출을 통해서 이제 맛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제가 구석기부터 철기시대까지 정말 개관을 했어요. 제가요 사실은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에서 만나게 되면 개관한 표를 정말 제대로 된 걸 드릴게요. 왜냐면 여기서 하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양이. 그래서 일단 정말 개관만 했어요. 개관입니다. 정말 간략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문제가 이 토기는 해갖고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이 토기, 밑줄근 토기를 보고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상황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공무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정도 문제는 그냥 나왔어요. 그냥 주는 거다 이거는. 이건 틀리는 사람이 공무원 준비를 했던 사람 중에서 이걸 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게 좀 꼬이면 토기를 가지고 좀 더 어렵게 물어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자체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토기라는 걸 만드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토기라는 걸 만드는 게. 그죠?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가 나오죠. 그죠? 모르죠? 우리가 좀 더 오래 살아보면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토기가 나올 수도 있지 뭐. 그렇죠? 우린 토기는 이제 곡식을 보관한다고 해서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모르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구석기 몇 년인 줄 아세요? 구석기 시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50만 년 전이었습니다. 대학 들어가니까 20만 전이 뒤로 더 땡겨졌어. 70만 년 되더라고요. 발굴된 유물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뭐 모르는 거죠. 그죠? 그거는. 어쨌든 토기는 신석기 때 만들어지는데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밑이 뾰족하고 이렇게 빗살무늬가 있는 거. 근데 물론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이 밑이 뾰족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석기 후기에는 약간 평저형이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밑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은 이제 요걸 배워요. 그럼 이게 빗살무늬도 있고 하니까 이게 빗살무늬 톡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우리가 딱 정해놓고 신석기 시대 생활을 배울 때 신석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왜 신석기라고 얘기합니까? 아, 농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신석기 혁명 들어보셨죠? 왜 혁명이냐면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사람들이 식량을 생산하는 과정이 그냥 자연에서 그대로 얻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단계로 더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농경과 목축이라면 자, 농경과 목축이라면 그럼 사람들이요,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렇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막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 먹을 거 얻으러 다닐 때는 돌아다녔죠. 이동생활 했는데 정착을 합니다. 자, 정착을 하니까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잘 지어야 되죠. 움집이라 그래서. 구석기 시대 동굴이 있으면 일단 최고였거든요. 구석기 유적지는 동굴에 많단 말이에요. 아니 바위그늘 같은데. 아니면 무슨 막집 같은 거 짓고 살았는데 움집이라 그래서 땅도 파고 좀 보온도 되고 막 산단 말이에요. 그쵸?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답은 1번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이건 뭐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기본 문제인데 그래도 처음부터 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부터 잡아야죠. 근데 제가 잠깐만 보여줬는데 공부를 하실 때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 농경과 목축을 하지만 아직은 뭐가 많다? 아직은 채집이나 물고기를 잡거나 이런 게 아직은 많아요. 이게 농경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즉 생산력이 낮다는 거죠.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뭡니까? 아직까지는 뭐다? 함께 움직여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평등 사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즉 청동기 시대부터는 경제력의 차이가 생기고 그것이 빈부격차를 갖고 오게 되고 그게 권력의 어떤 차등을 갖고 오게 되는 그런 사회거든요. 신석기 시대까지는 농경이 됐지만 뭐다? 평등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보면 전부 다 이거 뭐예요? 이거 전부 다 청동기 시대예요.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청동기 시대 특징이거든. 계급이 발생하고 지배관계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 정치 지배자, 군장이 나온다는 거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부터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여기도 되게 뭐냐면 우리가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에요. 여러분 고조선이 건국된 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원전 2333년이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거예요. 중국이 세계사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게 상황조거든요. 은나라라고 하는 상황조. 상황조 기원전 16세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2300, 그러니까 기원전 한 24세기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은 당연히 웃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그거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고조선의 역사가 뭐 그렇게 시작을 했다 치더라도 고조선의 역사를 우리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기는 뭐냐면 기원전 한 4세기 정도부터 주로 배웁니다. 뭐 연나라하고 싸우고 이랬던 얘기를 좀 배워요. 그 다음에 위만조선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청동기 시대에 탄생한 나라입니다. 부여부터 사만까지는 뭐냐면 철기 시대에 탄생한 나라들이에요. 그럼 여기가 시험에 나오면 꼭 뭐가 나옵니까? 얘네들은요 꼭 뭐를 말하냐 풍습 있죠. 풍습.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물론 정치적인 변화도 물어봅니다. 연맹국가냐 군장국가냐 이것도 물어보지만 풍습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재밌는 풍습들이 되게 많아요. 부여 같은 경우 보세요. 물건 훔치면 12배입니다. 물건 훔치면. 자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질문이 증도가자가 직지심체 요절보다 앞선 최초의 금속활자 본이 맞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인터넷에 증도가자가 직지심체 요절보다 앞선 최초의 금속활자가 맞나요? 이거 하는데 저보고 이 질문에 답하라고. 우리 여기다 증도가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터넷에 있는 학생을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도가자로 찍은 책은 목판이고요. 이 증도가자가 원래 금속활자가 있었을 거라고 추론을 하는 거고 전해지는 책은 목판 인쇄물이고 증도가자라고 추측되는 글자가 발견된 게 있어요. 그 글씨.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조작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쏙 들어가 버렸고 증도가자로 찍었다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목판본 자체는 금속활자가 아니에요. 그 책 자체는. 증도가자라고 하는 금속활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났었어. 몇 년 전에.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조작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그냥 쑥 들어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있었다 하면 직지심체 요절보다는 빠르죠. 당연히 빠른데 자, 뭐 갑자기 그 얘기 나와서 여러분들 흐름을 끊는 얘기였어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물건 훔치면 12배요. 퀴즈 낼게요. 퀴즈. 자, 고구려.
고구려 물건 훔치면 몇 배 물어냅니까? 고구려 12배죠. 자, 백제. 백제 몇 배 물어내요? 알려주잖아, 지금. 2배. 그럼 도둑질 어디서 해야 돼? 백제에서 해야 되죠? 안 돼, 안 돼, 안 돼. 백제 2배 물어내고 귀양 보냅니다. 섬이나 이런 데로 귀양 보내요. 백제는 대박, 관리, 뇌물 받으면 어떻게 돼요? 3배 토해내야 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종신금고. 평생 감옥에 처박아 버립니다. 백제에서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이걸 우리나라에 살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대신 종신금고형을 줘. 금고니까 징역형이 아니니까 노역은 면제해줘. 금고만 해. 그 다음에 대신에 자기가 억울할 수 있잖아. 잘못 판단될 수도 있고 한 3번 정도를 자기가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야. 자기 돈으로 변호사 사도록. 아니다, 좋아. 그것도 국선 변호인까지도 해줘.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저는요, 우리 고대사를 배우면서 정말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고구려나 백제에서 전쟁에 나가서 지휘관이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죠. 지휘관이 도망가면 사형이죠. 우리 임진왜란 때 어땠어요? 지휘관이 도망가죠. 뭐 도원수 이런 애들 도망가요. 도원수라는 직함은 방어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최고 높은 놈이야. 근데 조선도 문치주의가 남아있어갖고 도원수급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문신이에요. 무관이 없어. 조선시대 무관이 3품밖에 못 올라가요. 정삼품 당상관까지 절충장군까지 가는데 2품 이상으로 못 올라간다고 무관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총 지휘관은 문신인 거야.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왜군들 막 총 들고 막 조총 들고 막 2만 명씩 몰려오면 애들 병력 한 2,000명 데리고 막아야 되는데 무섭거든. 자기도 병사들이요 무기를 강에 버리고 도망가. 그리고 자기는 말 타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그 부원수들 부장들이 무관이거든. 말꼬비를 잡고 장군 왜 그러시냐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럼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무관들이 흩어진 병력들 모아가지고 또 저쪽에 또 막 모아가지고 막 왜군들하고 막 결사항전을 해서 어떻게 막어. 근데 갑자기 중앙에서 누가 내려와요. 막 빨간 옷 입고 막 이런 말 타고 막 내려와서 어명을 받으라 그래. 뭔가 나 칭찬을 벌써 나 보고서 이제 올렸는데 어떻게 칭찬해 주려고 그러지? 그럼 딱 어명 받으면 무릎 꿇고 앉아야 돼. 그쵸? 그랬더니 뭐라 그래? 니놈이 말이야 그 도원수의 명을 거부하고 도주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방어를 뚫렸다 그래서 사형 막 참한단 말이야 그냥. 그리고 하다가 그냥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며칠 있다가 조정에 선조한테 그 보고서가 도착하죠. 저희가 70명 정도 되는 애들 모아갖고 뭐 왜군 몇 명을 격퇴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거 잘못했네. 도망간 그놈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고 그 무관들이 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보고하는 거죠. 선조한테 가서. 그리고 나는 선조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 왕을 지키는 일이. 그래서 왕 따라다니죠. 계속. 의주까지. 졸리니까 한마디만 열받는 얘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1등 공신들이 누구예요? 선조를 끝까지 수행했던 사람들. 이게 1등 공신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이순신 장군도 2등 공신이에요. 완전 대박이죠. 근데 백제하고 고구려 어땠다고요? 전쟁에 나가서 지휘관이 도망가면 사형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군대 안 가잖아요. 그쵸? 군대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면 되지. 합법적으로. 근데 빼면 안 되잖아. 빼면. 그죠? 근데 그때 그런 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고대사를 공부하면. 이것도 절도도. 그죠? 이런 거 서옥제 들어봤어요? 서자가 사위 서자거든. 사위의 집 옥자예요. 남녀가 결혼하면 사위의 집을 뒷마당에 짓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쪽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좀 크면 떠나는 겁니다. 이게 뭐 대릴 사위제랑 비슷하기도 한데 노동력 확보예요. 이게. 민며느리제는 뭐냐면 여자아이가 어릴 때 데려가서 키워요. 남자 집에서. 성장을 하면 혼인을 시킵니다. 그죠? 이게 뭐다? 노동력 확보. 이런 게 다 있어요. 책화 되게 웃겨요. 부족 간에 경계선을 그어놓고 넘어오면 소나 말이나 이런 걸로 물어내는 겁니다. 경계 침범하면. 그죠? 이런 되게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 사만정은 철 많이 생산하고 이게 나중에 가야도 이제 우리 가야가 뭐 철의 왕국 아닙니까? 그죠? 철 많이 생산하고 이런 거거든. 그다음에 뭐 제철 형사들도 많고 막 이래요. 자, 요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내는 거죠. 요렇게. 일단 이게 여러분 요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이 초기 국가들에 관해서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 들어보셨어요? 삼국지 알아요? 삼국지? 삼국지 몰라요? 유비 나오고 관우 나오고 장비 나오는 거 봤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만화로도 본 적 있어요? 그거 어디 가서 삼국지 이거라고 얘기하면 무식하다 그래요. 그거는 삼국지 연의라는 소설이고, 이 삼국지는 서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서진에 진수라는 사람이 서기 220년에서 서기 280년까지 이른바 위촉으로 나누어진 그 중국의 삼국의 경쟁 과정을 역사로 서술한 중국의 정사입니다. 기전체로 쓴. 그래서 이 삼국지에 진수가 삼국지를 쓰는데, 여기에 위서, 그 다음에 유비의 나라 촉서, 그 다음에 오나라 송건의 오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서에 보면 동의전이 있어. 이게 전이니까 열전이죠, 열전. 여기 선비, 오환, 동의전 이렇게 해갖고 이 동의 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역사, 이 아까 얘기했던 부여, 뭐 고구려, 뭐 사만, 뭐 옥저, 동해 여기다 막 적어놨어 얘네들이. 누가? 중국 애들이. 그 얘네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책화가 있는 건지 단궁을 쓰는지 반어피를 잘 생산하는지 사람이 죽으면 옥저 같은 경우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갖고 가족공동무도에 묻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와봤겠죠? 와서 듣고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오죠? 고구려에 쳐들어온 거 3세기에. 3세기에 고구려에 쳐들어온 애들이 위나라죠. 위나라. 그죠? 관국엄 알아요? 관국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알걸? 관국엄 안다 그러면 한국사 공부 좀 한 거야. 근데 안 한 사람은 모르죠. 중국의 위나라, 조조의 나라 위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거든요. 그때 뭐 동천왕 때 막 수도가 점령당하고 난리가 난다고 우리가. 그때 걔네들이 다 보고 듣고 해서 간 거야 그게. 그래서 진수라는 사람이 이걸 쓴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기록이 없어 이게. 우리나라 기록은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게 뭡니까? 고려 때 쓰여진 삼국사기라는 거예요. 삼국사기 몇 년에 쓴 겁니까? 퀴즈. 1145년? 오케이. 12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그건 삼국의 역사부터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기 국가는 다 중국에서 갖고 온다. 이거. 삼국지 위서동이죠. 여기서 갖고. 그러니까 철저히 걔네들의 시각으로 쓴 건데 여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 땅에다 살짝 묻어놔요. 살짝. 그럼 막 살이 썩어.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막 금방 부패할 거 아닙니까? 진물이 질질 흘러.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가서 자식이 가서 부모님이 그렇게 있는데 가서 뼈에서 살을 다 발라내. 그 다음 뼈만 추려가지고 함에다 담아가지고 가족공동묘에다 보관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애들이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이게. 그리고 죽은 사람 숫자대로 막 나무로 막 인형을 만들어놔. 되게 괴기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냐면 이게 옥저라는 나라예요. 옥저. 그 옥저는 뭐냐? 고구려 바로 옆에 밑에 붙어 있거든. 얘네가 함경도 지역에 지금 함경도 지역의 해안가에 살다 보니까 어물과 소금을 많이 생산하는데 고구려가 맨날 뺏어갑니다. 그래서 맨날 고구려한테 뺏기는 거야 이거. 맨날 뺏겨요. 그죠? 그리고 없어져 나중에 옥저는. 고구려한테 먹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방직 기술은 아까 우리 표에서 보면 이게 어디냐면 동해가 잘 만들어 이거. 삼안에서도 방직 기술은 뛰어나지만 동해가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가축의 이름으로 부족장들의 이름이 있어. 이건 사출도라는 건데 이건 이제 부여거거든요. 부여거. 원래 연맹왕국이라 그래서 중앙집권화 되기 전에 그런 단계가 있어요. 철하면 이제 삼안 지역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풍속이나 정치적 상황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는.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철기, 뭐 청동기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면 고조선 지나서 여기까지 보면 한 문제 정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좀 많이 나오면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정도로 보통 비중이 됩니다. 일단 제가 고대사의 흐름을 여러분한테 줬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여기다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어가지고 원래 처음에 다 썼어요. 근데 프린터가 너무 이래. 이건 책이야 책. 책을 나눠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줄였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바탕 색깔 있는 부분이 뭐냐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제 통일신라까지 했죠.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공부하신 분들 집에 가셔서 딱 보고 광개토 딱 하면 광개토 대왕이 뭐 했는지가 스물스물 나와야 돼. 광개토 대왕이 뭐 했다. 아, 광개토 대왕이 어디로 뭘 정복했더라? 뭐 예를 들어 숙신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치고 밑으로는 또 뭐 신라를 도와주고 막 이런 얘기가 막 생각나야 돼요. 그죠? 보장왕은 뭐냐? 아, 고구려가 망했던 때구나. 그죠? 그다음에 뭐 침류왕은 뭐였고, 뭐 불교, 뭐 지중왕은 뭐였고 이런 게 막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색칠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없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공무원 수업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지라고 해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거든. 그래서 기본반부터 이렇게 가되, 저는 뭐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기본반 수업을 하지만 기본반 하지는 않아요. 심화 내용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맨날 바빠요. 이 톤으로 계속 얘기해야 돼.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하는데 그 기본하고 심화를 하더라도 가려는 주죠. 이건 기본이니까 9급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써놓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7급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학습이라 그래서 PPT를 다음 시간에 띄워서 한번 복습을 해주고 들어가거든요. 그때 PPT에다 다시 또 실어줘요. 그리고 그거를 좀 보시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6조 중에 호조를 지관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실제 7급에서는 출제가 되거든, 그런 게.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이제 기본반에서 다루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보세요. 자, 왕이 평양을 살피고자 내려오신 신라가 사신을 보내 말했다. 외인들이 가득히 몰려와 성을 부숩니다. 이 종은, 이 종이라고 칭합니다. 왕의 백성으로 도와주시길 바라니까, 쭉 하니까, 왕의 군대가 이르자 외적이 도망을 쳤고 도망하는 뒤를 급히 쫓아가서 임나가라를 따라가서 공격을 하니 항복하였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이게 이제 16년 법원직 문제인데, 그럼 이게 누구냐면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여기 어디 갔어? 신라, 짠, 뇌물, 마립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관계토. 얘랑 관계예요. 아니 선생님, 여기다 딱 그어놓고 지금 뇌물, 마립간, 관계토 대왕 시기가 다른데 왜 얘기하냐? 시기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뇌물, 마립간, 관계토 대왕이 겹칩니다. 여기가. 이 사람이 412년에 죽잖아. 그죠? 이 사람이 한 10년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그냥 속해 있는 게 뇌물이 4세기 쪽에 좀 속해 있어서 제가 그런 거지, 이 둘이 겹쳐요. 그때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가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토 대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라가 사신을 보냈다 할 때 이때 신라 왕은 뇌물, 마립간입니다. 뇌물, 마립간이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또 백제도 막 괴롭히고 막 가야도 괴롭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토 대왕이 5만의 병력을 보내줬다고. 관계토 대왕 능비에 나와요. 만주에 가면 관계토 대왕 능 비석이 있어. 비. 관계토 대왕 능은 알아요? 관계토 대왕 능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볼 수가 없지. 모르니까. 관계토 대왕의 무덤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무덤이 있긴 있어. 거기 만주에 가면. 그리고 보통 장군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그냥 장수왕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장수왕릉이다라고 확실히는 얘기를 못해. 아마 일거단데 중국 애들은 그냥 장수왕릉이라고 불러. 그리고 관계토 대왕의 무덤일 거라고 추론하는 무덤이 하나가 있어. 근데 그 부분에 발견된 게 뭐냐면 관계토 대왕 능에 있는 비석 있죠. 비석이 큰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인근에 무덤이 있었겠죠. 그죠? 확인은 안 되지만 지금. 근데 그 비석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막 설명하면서, 고구려 설명하면서 중국 애들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대중국의 주변국인 소속된 뭐 고구려의 왕 누구누구의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해놔요. 거기 중국 가면 동북공정이 상당히 진행돼서 고구려를 소고구려국이라고 해서 중국의 무슨 하나의 지방 정권 정도로 걔네가 다 써놔요. 무슨 그 관광 팜플렛 같은 데다가. 야, 그거 가서 다 바꿔야 돼, 그거. 걔네들은 고구려가 우리나라라고 설명을 안 해. 그 홍보 책자 같은 데다가. 중국에 속해 있는 한 소국 정도로 봐요. 이게 동북공정이야. 진짜 무서운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 밑줄 친 왕의 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 아까 어디로 갔다 그랬죠, 마지막에? 아까 여기 있구나, 여기. 임나가라에, 그죠? 임나가라에까지 따라가서 공격을 한양복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요, 왜구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가야 지방에서도 신라를 같이 괴롭히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친 김에 왜구를 격퇴하고 가야까지 쳐들어간 거야. 그래서 가야가 전기가야 연맹이었던 금강가야가 이때 무너지고요. 망한 건 아니고 무너지고 중심이 고령의 대가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충주고구려비 보면 그런 간섭 상황이 잘 나와요. 고구려인 관리들이 막 존재하고 군대가 존재하고, 심지어 여기 이 내용을 보여준 게 호우명 그릇이라고 있어요.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릇, 청동으로 만든 그릇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관계토지 호태왕 호우십이라고 써 있는 글자가 써 있는 그릇이 있는데 호우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호우명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릇을 신라의 무덤에
왕릉에 이런 데다 막 그 부장품으로 함께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써 있는 그릇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호명 그릇이라는 것에 광개토대왕이 도와줬다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릇을 쓰는데 무덤에 미국 대통령 이름이 써 있는 그릇을 막 묻어놓고 막 이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만큼 고구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마리간의 아들 누굽니까? 뇌물의 아들 누구예요? 눌지. 근데 뇌물 다음에 눌지가 바로 왕이 돼요? 안 되죠. 그 전에 눌지 전에 실성마리간이에요. 실성마리간인데 눌지가 어디로 갑니까? 고구려 인질로 잡혀가죠. 그리고 나중에 장수왕의 도움을 받아서 실성마리간을 치고 눌지가 내려오는 거야. 눌지가 내려오면서 어때요? 또 자기 동생을 또 인질로 고구려에 보내요. 그쵸? 그리고 자기 동생 찾아오라고 또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이제 동생은 돌려보냈는데 못 돌아오고. 그래서 그 부인이 또 기다리다가 뭐 굳어져서 돌이 되었다, 뭐 망부석 설화 이런 게 막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 이게 또. 그러니까 그만큼 간섭을 많이 받는 시기다. 그러니까 눌지가 백제 누구랑, 여기 백제 누구랑, 여기 보면 비유 있죠, 비유. 얘랑, 그 다음에 얘랑 나제 동맹 맺는 거예요. 433년에. 또 하필이면 고구려가 평양으로 427년에 천도를 했거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자, 그러면 답은 이거고요. 병부가 설치된 거. 제가 이거 무료특강 때 알려줬는데 법풍왕의 업적. 병나요. 율불상 금연하세요 얘기했죠. 병부 설치는 신라의 법풍왕이에요. 낙랑군 축출한 거 누굽니까? 고구려의 미천왕이라고 있어. 313년. 313년 중요해요.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해. 이게 313년.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뭔 소리야 또. 자, 그다음에 백제가 남부여로 바꾼 거 성왕입니다. 6세기.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는 게 4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보세요. 이런 것도 이제 발해 문제인데, 여러분 발해 문제는 사실은 딱 떨어져요. 발해가 여러분 언제 건국됐습니까? 발해가 언제 건국된지 아는 사람? 발해가 698년에 건국이 되죠. 언제 망해요? 926년에 망하죠. 그 밑에 신라가 있죠? 신라가 뭐 이른바 통일신라라고 하는 신라. 근데 우리가 통일신라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발해가 우리 민족이 아닌 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유득공이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신라가 통일한 게 언제예요? 676년이죠. 언제 망해요? 935년에 망하거든. 자, 보세요. 신라랑 발해랑 거의 비슷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발해 왕이 몇 명입니까? 발해 왕이. 지금 현재 밝혀진 걸로는 15명이에요. 몰라도 돼. 15명이에요. 근데 15명 중에 우리는 딱 4명만 알면 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가 누구예요? 고왕. 고왕이 누구다? 대조영. 그쵸? 그 다음에 고왕 다음에 2대 왕이 누굽니까? 무왕이에요. 무왕. 무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무예죠. 그죠? 대무예. 전선생님이 저걸 왜 물어보나? 다 알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3대 누구예요? 문왕이죠? 오케이? 문왕 이름 뭐예요? 대흠무죠? 그 다음에 따따따따따따따 가서 얘가 3대예요. 3대인데 저기 10대. 10대 가면 누가 나옵니까? 선왕 나오죠. 그쵸? 얘 이름 뭐예요? 얘는 대인수입니다. 대인수. 그리고 926년에 멸망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사람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서 5대 성왕이라고 성왕이라고 수도옹기네가 하나 있어서 거기까지인데, 자 보세요. 여기도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얘 동생이 있어. 대무의 동생이 대문예야. 대문예. 근데 나와 여기. 그죠? 여기 보면 발해의 고구려 영토 회복 정책으로 쭉 하다 당은 발해를 견제하기 흑수말갈 지역에 흑수주를 설치했다는 얘기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발해가 이렇게 있으면 발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 흑수주가 어디냐면 여기야. 흑수말갈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당나라가 흑수주를 설치한 거예요. 발해를 뒤통수에서 바로 견제하려고. 얘네들이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거야. 그럼 발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도 이게. 그리고 괘씸하기도 하고.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무왕이 열받은 거예요. 이 무왕 때거든. 그래서 이러한 당과 흑수말갈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발해의 누가?
무왕은 흑수말갈에 대한 정복을 추진하였다. 오케이? 이 정복을 추진할 때 누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대문예. 얘한테 야, 너 흑수말갈을 가서 치고 와. 그 대문예가 얘가 똑똑해. 그 얘가 그리고 얘가 이 지금 무왕이 대조영의 첫째 아들이고 얘가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조영이 당나라하고 이렇게 관계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발해가 처음 건국했을 땐 진왕이었거든. 진국. 근데 나중에 발해 군왕으로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으면서 713년부터 발해라는 명칭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해가 당나라에게 약간 조공관계 비슷한 걸 한단 말이야. 그때 얘가 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질 비슷하게 가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에 아는 사람이 많아 얘가. 그리고 상황을 잘 알아. 그래서 형한테 형, 지금 당나라하고 한판 붙으면 우리 망한다. 고구려처럼. 안 된다. 좀 참아라. 근데 이 형이 승질이 대단해. 가라고 막.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또 가다가 이제 흑수말갈하고 싸우기 직전에 또 한 번 편지를 보내 형님한테. 형님 이거 진짜 이거 아니다 진짜. 우리 나라 망한다. 좀만 참자. 근데 이제 무왕이 열받아갖고 너 이 새끼 그만둬. 교체를 해버려. 지휘관을. 그 돌아와. 너 이제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야. 그거 어떡합니까? 당나라로 그냥 항복해버리는 거지. 당나라로 망명을 해버려요. 형한테 가면 죽어. 그 당나라가 대문예를 또 해서 뭐 관직을 또 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무왕이 열받은 거야.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내 동생이 왕명을 거부하고 도망가는데 니들이 이렇게 관직을 주고 하면 되겠냐. 보내라. 그러니까 당나라도 보낼 수도 없고 당나라 아는 사람 많다니까. 대문예가. 아는 사람 많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낼 수도 없고 또 안 보낼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유배를 보내. 유배를. 당나라에서. 그때 이 무왕은 유배로 안 된다 이거야. 그 당나라가 안 들어주죠. 미적미적하지. 그래서 열받아갖고 누굴 보내요? 산둥지방 덩조에 누구 보냅니까? 장문유라는 사람들, 해적들 다 끌고 갖고 막 바다에 있는 해적들 다 포섭해갖고 당나라를 공격합니다. 한판 붙어요. 오케이? 무왕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한 2, 3개월 정도 지속이 되다가 또 안정이 됐는데 당나라가 계속 동생을 안 보내줘. 무왕이요. 자객들을 모집해갖고 자기 동생 죽이라고 수십 명의 자객을 당나라에 또 보내. 근데 또 실패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어. 무왕이. 승질머리 대단하죠. 그쵸? 그 답은 뭐예요? 답은? 근데 답이 안 나와. 그쵸? 답이 안 나와. 일단 삼성육부. 얘는 누구냐면 문왕이에요. 문왕. 왜냐면 문왕 때부터 당나라랑 친해지거든. 해동성국은 누구예요? 선왕이에요. 선왕. 이건 뭐 나중에 배울 거고. 황상이라고 칭한 것도 문왕입니다. 문왕. 정예공주묘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답이 4번인데 이건 왜 나오냐면 이때 일본과 관계를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역학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당나라를 친다 그랬죠. 그러면 당나라는 누구한테 발해를 견제해달라 그러겠어? 신라한테. 그때 신라왕이 누군지 아세요? 성덕왕이라고. 성덕왕이 발해의 국경을 치죠. 이해돼요? 그럼 발해는 신라를 견제하려면 누구랑 가까워져야 돼? 일본. 일본한테 외교문서도 국교 맺자. 그래서 발해랑 일본이랑 국교를 맺죠. 그리고 무왕이 일본에 외교문서를 보낼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고려국왕이야. 그리고 우리는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계승한 나라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문왕도 마찬가지죠. 무왕, 문왕은 전부 다 발해 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고려국왕이라고 써요. 그리고 일본 애들도 답서를 모을 때 뭐라 그래? 고려국왕이라고 씁니다. 얘네들은 발해는 곧 고구려인 거야. 선생님 뒤에 고려가 있는데요. 고려는 나중에 918년에 건국돼요. 이때는 8세기고 700년대 초반.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답인데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나중에 공부하면 되게 쉬워요. 연호, 인한, 대응, 뭐 건응 이런 연호부터 시작해서 다 배우는 거야 이게. 고구려 계승의식 할 때 꼭 배우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해결이 되는 거고 이 사료 안에 그런 역학관계가 다 담겨져 있어. 너무 재밌어 이거 보면. 너무 재밌어 이거 보면 진짜로. 우리가 문제만 풀어서 그렇지. 자, 그 다음 고려시대. 무지막지하죠. 고려는요. 고려는 초창기 있죠. 여기서는 이 사람들 다 알아야 돼. 태조, 그 다음에 광종, 성종은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정책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흐름이에요. 특히 대외관계를 잘 봐야 돼. 고구려는 대외관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대외관계. 이 고려의 대외관계는 주로 뭐냐면요. 첫 번째는 거란이에요. 거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몽골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홍건적과 왜구입니다.
얘네들이 쳐들어오는 관계예요. 거란이 몇 번 쳐들어오죠? 3번 쳐들어오죠. 그죠? 1차, 2차, 3차.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서희의 단판, 안융진에서. 이건 뭐예요? 강조의 정변으로 쳐들어오죠. 그러다가 우리가 개경이 함락당하고 우리 현종이 어디까지 도망가게? 나주까지 도망가고. 근데 양규라는 사람이 흥화진 전투 뭐 이런 데서 좀 꺾고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3차는 뭡니까? 우리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런 거지. 그리고 천리장성 만들고 뭐 나성축적 이런 거고. 여진은 뭡니까?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얘네? 요 바로 전에 말갈. 어? 말갈 세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이 말갈 여진족 애들이요. 고려시대 여기까지 내려와 살았어요. 여기 배 잘 타. 에? 어디까지 점령해요? 막 어디 약탈해요? 울릉도 약탈해요. 배 타고 울릉도 약탈하고 일본 약탈해. 대박이죠. 고려사에 보면 고려 현종 때 울릉도가 약탈당해가지고 거기에 농기구 같은 걸 지급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 그리고 완전 고려의 이제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진족 애들이 대단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진족하고 싸우는데 처음에 말갈이라고 우습게 봤다가 패배하는 거야. 얘네 기마병 중심이거든. 그래서 뭐 만드냐면 우리도 이제 기마병을 중심으로 해서 뭐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진을 정벌한다고. 이게 동북구성 축조라는 거예요. 돌려주지만. 몽골은 13세기부터 쳐들어옵니다. 얘네가 이제 12세기면 13세기에. 몽골은 뭐 6차의 침략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강화도 도망가서, 그죠? 무신 정권이 싸우는 거고. 홍건적과 왜군은 언제입니까? 이게 14세기예요. 홍건적은 2번 쳐들어오죠. 공민왕 때. 한 번은 서경이 함락당하고 두 번째 개경이 함락당해서 공민왕이 어디까지 도망가게? 당시 지명으로 복주, 지금의 안동. 그죠? 안동하면 문화재 많이 나오죠. 안동 봉정사 극락전 배우죠. 안동에 서원 유명한 거 뭐 있어요? 서해 유성룡을 모신 배양한 서원, 평산서원. 그다음에 이황, 도산서원. 그죠? 맞아요? 안동에 전탑 있는 거 알아요? 벽돌탑? 안동에 전탑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벽돌탑은 뭐 무조건 저기밖에 모르 영광탑, 발해. 안동에 벽돌탑 있어요? 법흥사지 7층 전탑이라고? 안 배우죠? 이게 문제야. 법흥사지 7층 전탑. 다른 말로 안동 신세동 전탑이라 그러는데 법흥사지 7층 전탑은 지금 동네에 있어요. 그냥 동네에. 절은 없어지고. 이게요.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에서 벌써 서너 번 나왔습니다. 얘가. 근데 우리는 삼국시대에, 그러니까 고구려백제 신라에 전탑이 없다. 뭐 이른바 분황사 모전성탑, 모전석탑, 그죠? 전탑을 모방한 건 있는데 전탑은 없다고 생각하거든. 있어요. 있다고. 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야 돼. 그러니까 안동 나오면 이런 게 축축축. 안동 이천동 석불 알죠? 절벽에다 만들어놓은 불상 고려시대. 이런 게 막 하회마을 알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잖아. 그죠? 이런 거. 외구 격퇴한 거 무슨 대첩이 있어요? 최영장군, 홍산대첩, 그 다음에 최무선, 진포대첩, 이성계, 황산대첩, 정지, 관음포대첩, 우왕 때 전부 다. 창왕 때 스시마 정벌 누구 보내요? 박위. 갈 길이 멀죠? 다 들어와야 되면 대외관계가 순서상으로. 몽골의 1차 침략부터 다 2차 침략 때 처인성 전투 막 이런 거 들어와야 되고. 뭐가 언제 불탔냐. 황룡사 구충국탑이 언제 불탔고 대구 부인사에 가지고 초조대장이 언제 불탔냐.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끝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사가 이렇게 쭉 정리되고 무신정권이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원간석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보면 어느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 주전도감 만들어서 화폐 만드는 게 15대 숙종입니다. 숙종. 여러분 우리 고려사에서 앞부분에서만 우리가 강조를 하니까 되게 중요한 사람 하나를 놓치는 게 되게 8대 현종하고 특히 11대 문종.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문종의 자식들이 왕이 많이 돼. 문종의 아들이 12대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13대 선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14대 헌종이야. 그 다음에 15대 숙종인데 숙종은 헌종의 뭐예요? 작은아버지죠? 맞죠? 작은아버지 맞잖아.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계림공이었거든.
근데 어린 조카가 왕이 되는 순간 얘를 왕위를 뺏어버립니다. 얘가 조선의 세조예요. 고려의 세조. 조선의 세조랑 상당히 흡사한 사람입니다. 숙종이. 그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의천. 형님들이 다 왕이고 조카가 왕이니까 의천이 불교 통합하는데 누가 안 따라와? 그러니까 의천 죽은 다음에 다시 분열되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데. 안 그래요? 뭐 의천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천은 엄청난 권력이 뒤에 있다고. 그 당연히 불교 통합, 교정 중심의 통합이 되지. 근데 교리적으로 안 되니까 분열되는 거 결국은 진울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죠? 그 의천이 송나라 유학하고도 형님한테 얘기한 거야. 형. 주전도가 우리도 화폐 쓰자. 송나라 동전 엄청 쓰거든. 동전이 남아 돌아서 일본에 막 수출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덩어리, 활구도 만들고. 고려 숙종이에요. 숙종. 오케이? 고려 누구라고요? 15대 숙종. 그죠? 그러면 답이 별무반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별무반을 건의해서 만든 건 숙종이고 별무반 데리고 동북구성을 축조한 건 숙종의 아들 누구? 숙종의 아들 누구? 예종. 이때 동북구성. 그 아들 누구? 인종. 그 아들 누구? 의종. 여기서 무신정변. 고려 문벌귀족 사회는 끝나는 거죠. 이때 이자겸이 하는 집 봤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 제가 수업 시간에 고려시대 왕계보를 다 그립니다. 재밌어. 그리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시간만 되면 되게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렇고 제가 하도 빨리 하니까 아까 이 말하면서 오류 나는 거 있잖아요. 오류 나는 걸 막 여기서 막 잡아줘. 인터넷에서. 되게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빨리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조선시대는 뭐 우리가 정치사 정도는 정말 고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태정태세 문단세를 거의 외울 정도로 해야 되고 특히 통치체제 구축식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태조, 태종, 세종, 그 다음에 세조, 성종까지를 거의 다 알아야 됩니다.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훈구와 사림의 대결. 훈구와 사림의 대결을 뭐라 그러죠? 결론은 누가 이겨요? 훈구가 이기고 사림이 패배하거든? 그래서 사림이 화를 당했다 그래서 사화라고 얘기합니다. 사화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화는 이제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선조라는 왕이 들어서면서 사림이 4번이나 패배했는데 사림파들이 여기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명종이 자식이 없거든요. 명종이 자식이 없어서 선조가 이제 당시에 덕훈군의 아들이었는데 선조가 왕이 될 때 살인파들의 역할이 컸어요. 왜냐하면 명종의 부인이 있었는데 명종의 부인의 동생이 심의겸이라고 하는 살인파 출신이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심의겸에 의해서 살인파들의 여론이 선조를 왕으로 만든 겁니다. 결론은 선조는 살인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고요. 이때부터 살인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훈구파는 사라지게 돼요. 훈구파가 사라지면서 살인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뭐 동인, 서인 이렇게 해서 붕당 정치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이 붕당 정치가 이제 나중에 쭉 이렇게 전개되면서 나중에 영종조 시기에 이렇게 변질되고 탕평책 같은 것들도 숙종 때 변질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붕당 정치가 정조 때 이제 어떻게 넘어갑니까? 세도 정치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정조는 탕평책을 하면서 강력한 왕권, 영조와 정조는 왕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 강력한 왕권이 부재하게 되니까 그 강력한 왕권을 대신할 어떤 세력이 필요했고 그것을 어린 왕이었던 순조의 외갓집에서 담당하게 되죠. 안동김씨 집안에서. 그게 세도 정치가 돼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되는데 그 여기서 문제가 이런 거죠. 지금 사화 문제가 나왔거든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은 성종 때 쓴 글이 조의제문인데 이 의제라는 사람이 중국의 초나라 이 의제라는 사람이 중국의 초나라의 황제예요. 초나라의 마지막 황제인데 이 사람이 항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항우가 이 자리를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제를 조문한다라는 거야, 이 글이. 근데 이 초나라 얘기는 기원전 3세기 얘기거든요. 그럼 이 김종직이 살았던 건 15세기란 말이야. 한 1700년 전 얘기예요, 이게. 근데 꿈속에서 의제가 김종직의 꿈에 나타나서 자기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꿈에서 깬 다음에 조문하는 글을 썼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그 제자들이 어때요? 성종실록을 편찬한 때 사초에 실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이거는 누구를 비판하는 글이다?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죽인 것. 이것을 비판하는 글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날아갑니다. 그때 김종직은 이미 죽은 상태였지만
무덤에서 부관 참시를 시키고 살인파들이 일거에 제거된 사건이고요. 그 제자 김일손이 이걸 사초에 실었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윤과 소윤의 권력 다툼은 이제 명종 때 을사사화에 관한 얘기고요. 미운삭제 같은 경우는 조광조의 기억정치, 그러니까 김효사와 관련된 거고, 이건 이제 붕당정치의 시작이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조선시대에 하면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습니다. 조광조가 제거될 때 뭐 주초유양 사건 같은 것들도 보면 굉장히 재미있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근대사는 뭐 시기가 되게 짧습니다. 보통 고종이 즉위한 이 시기부터 보통 국권 피탈 전까지의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요게 있고, 자, 그래도 뭐 사건들은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이런 거는 이런 식이에요. 보면 사건의 순서를 아느냐, 사건의 순서를 아느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을미사변이 여러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거 알죠? 그렇죠? 아세요? 음력으로 8월이고 양력으로 하면 10월 정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 아간파천 뭔지 알죠? 아간 어디요? 러시아 공사관. 당시 러시아를 중국 애들이 아라사라고 불렀어요. 걔네들이 이름 막 짓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카는 뭐 미국이라고 짓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게 아간파천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죠. 대한제국의 수립. 요건 아간파천 이제 했다가 돌아와가지고 경운궁으로 항공을 한 다음에 제국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황제로 즉위하죠. 근데 이게 황제로 즉위한 게 정말 황제가 되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우리나라 땅 안에서 러시아 공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주권이 없다. 주권 국가냐 도대체 니들이. 이런 게 안팎에서 많으니까 돌아와서 황제로 즉위하면서 우리는 주권이 있고 청나라, 동양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나라인 중국과 동등한 수준의 나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독립협회, 그 전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독립협회도 그걸 이해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아간파천이 한 2월 달 정도에 있고요. 독립협회가 한 7월 달 정도에 만들어져요. 그 독립협회가 돌아오세요 해갖고 한 2월 달 정도에 돌아오셔가지고 황궁을 하셔가지고 한 10월 달 정도에 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대충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단발령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단발령은 을미사변, 그죠? 을미사변하고 일본 놈들이 을미개혁이라는 걸 해요. 그때 상투를 잘라라. 근데 이게 언제 취소됩니까? 을미개혁에 들어갔던 내용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순간, 칠러 내각으로 바뀌는 순간 을미개혁은 중단됩니다. 단발령은 취소되죠. 이때 철회됩니다. 그 다음에 홍범 14조는 뭐냐면 갑오개혁돼요. 갑오개혁이면 여기에요.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갑오 1, 2차 개혁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갑오 2차 개혁. 춘생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지금 삼청동에서 넘어가면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춘생문이라고 있어. 자기 와이프 죽었죠. 궁중에서. 그때 칠러파, 친일파들이 고종을 설득해서 빠져나옵시다. 그래서 한번 도망가려고, 미국 공사관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병력들 데려서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고종을 이제 구출해서 나오려고. 근데 그게 누설이 돼갖고 춘생문이라는 문에서 걸린 거예요. 딱 어윤중한테 걸려가지고 못 나간 거라고. 이해돼요? 춘생문 사건이 실패하고 이게 1995년 한 11월 정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간파천 직후에. 그리고 기회를 보다가 아간파천한 겁니다. 요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순서를 묻는 문제들인 거죠. 근데 근현대사는 여러분 보시면 아까 우리 조선 고려랑 비교해서 보면 일단은 굉장히 촘촘하게 묻죠. 1년, 2년 단위로 막, 그치?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전근대사의 어려움은 끝이 없어요. 근현대사는 몇 번 하면 이게 1, 2년 단위지만 완전히 이야기 스토리가 들어옵니다. 근현대사가 재밌어요. 그리고 훨씬 하기 좋아.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일본 식민지배도 이제 우리가 1910년부터 45년 광복할 때까지 흐름인데 대체로 제가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 정도만 제가 적어놨고요. 30년대 상황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때는 강력하게 때려잡다가 3.1운동 때문에 문화통치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얘네가 대륙 침략 전쟁을 하면서 민족 말살 통치. 주로 사람들 잡아가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 징병, 징용, 뭐 예를 들어서 학도 지원병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 잡아가는 건 대체로 중일전쟁 이후에 더 많아집니다. 물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좀 다른 문제고요. 그 정신대 근로령 같은 경우도 태평양 전쟁 이후거든요. 전부 사람 잡아가는 건 중일전쟁 이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순서 묻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기상직 9급에 나온 겁니다. 공부만 하면 얼마나 쉬운지 서당규칙 1918년이에요.
사립학교령을 국권 피탈 전에 1908년에 얘네가 제정해서 사립학교를 탄압하다가 1911년에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사립학교에서 이제 민족교육 못하니까 서당에서 훈장님이 근대 학문을 공부해서 애들을 민족교육을 하는 거야. 서당에서 훈장님이. 이게 계량서당이거든. 그러니까 서당에 들어가는 교재까지도 단속하려고 만든 게 서당 탄압하려고 만든 게 서당 규칙입니다. 회사령 딱 나오죠. 회사령 1910년에 제정했어요. 우리나라 회사 못 만들게 하려고. 근데 지들이 나중에 20년대에 회사를 일본 기업들을 많이 진출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회사령을 폐지해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주죠. 그러면서 바로 23년에 관세 폐지해버리니까 일본 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세 폐지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 국산품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평양에서 시작된 물산장려 운동이거든요. 국가총동원법, 중일전쟁 이후입니다. 중일전쟁이 37년인데 중국과의 전쟁을 하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된다. 한국에 조선에 있는 걸 모두 동원하겠다. 이게 국가총동원법. 이때부터 막 사람 잡아가고 막 미국 공출제 막 이렇게 하고 막 금속 해수령 나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때 막 39년부터 창씨개명하고 막 이해돼요? 치안유지법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자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채부정단체, 즉 독립운동하는 애들 잡는 겁니다. 말은 문화통치인데 독립운동하면 안 되고 사회주의 하면 안 되고 뭐 만들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문화통치 기만성이거든. 그렇죠? 그 치안유지법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42년에 조선어학회도 해체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순서.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딱 봐요.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어렵잖아요. 공부하면 안 어려워 이거. 진짜. 안 어려워요. 그 다음 현대사는 되게 이런 식으로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건 7급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 10대 대통령 최규하가 당선됐다. 자 보세요. 1979년 12.12 군사 반란 전두환이가 하죠. 그쵸? 그쵸? 근데 요 전이 뭡니까?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김재규한테 암살당한 사건이에요. 그죠? 박정희가 9대 대통령까지 하거든. 5대부터 5, 6, 7, 8, 9대. 그리고 이 사이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최규하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근데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러나게 하죠.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80년에 11대 대통령이 전두환이 돼요. 8월에. 오케이? 5.18 이후에 8월에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헌법 바꿔요. 10월에. 헌법 바꿔서 7년 단임제로 해서 다시 81년에 12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전두환이 2번 해요. 전두환 2번 한 거 놓치면 꼬입니다. 80년 8월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한 번 되고 유신헌법으로. 그 다음 헌법 바꿔서 80년 언제? 81년 2월에 다시 한번 12대로 7년 단임제로. 그래서 88년 2월까지 하는 거고요. 그래서 87년 6월 항쟁 이 왜 일어난 거예요? 전두환 임기가 끝나가니까 직선재견을 요구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78년에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 단독 출마했다. 왜냐하면 유신이거든요. 72년부터 유신이니까 유신이 78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78년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도 자기 혼자 출마해서 된 거예요. 또 그죠? 되고 79년에 총에 맞아서 죽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단독 출마. 근데 이게 정말 치사한 거예요. 박정희 신민당 후보 김대중이 싸운 게 1971년 선거거든. 71년 선거에서 박정희가 이겼어. 몇만 표 차이로? 94만 표 차이로 겨우 이긴 거야. 이때까지는 직선제였어요. 박정희가 헌법 오차 개헌했을 때 62년에 직선제였거든. 근데 이때 겨우 이긴 거야.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헌법을 바꿔버리죠. 72년 유신으로. 그러니까 이건 72년이 아니라 뭐다? 71년이었. 이건 정말 치사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해돼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현대사는 헌법 개정 과정하고 다 공부하면 할 수 있는데 약간 치사하게 내긴 했지만 재밌어요.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오늘 인터넷도 제가 아까 뭐 안동의 그 신세동 5층 전탑인데 7층이라고 얘기하면 인터넷 바로 올라와요. 막 헛소리 나오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 수업 시간에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수업 시간에 만나게 되면 좀 더 천천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우리 한국사는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고 다음에 만납시다. 잘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